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남동에서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부부는 5년 전부터 조카를 키우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형님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저가 조카를 키운다고 하면 마치 저를 마더 테레사로 여기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카를 키우게 된 것도 저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조카를 맡아 키우는 것에 반대했는데 지금은 그 조카 덕분에 기적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모르는 일이 많죠. 도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저희 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저희 아버님 덕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제 직장 상사였던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저에게 당시 우리 부서 과장님이 아버님께 정말 대단한 분처럼 보였었어요. 업무 역량은 물론 외모와 인성까지 정말 최고였던데요. 회사 동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아버님을 존경했죠. 조금 창피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예전에는 아버님을 의심한 적도 있어요. 아버님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 아버님은 결혼 5년 차로 4살짜리 왕자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있었는데도 제게 남다른 눈길을 주시는 것이 보였어요. 회사 상사로서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부하 직원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독 저한테는 업무 외적으로도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쏟으셨어요. 장례식 때는 마치 제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모시고 장례일 자체를 도와주셨죠.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즈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외동딸이어서 어린 상황이라 장례를 치르는 방법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을 쉽게 보내지 못해 거의 이성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았고 병원과 장례식장에서는 다양한 서류를 제시하며 설명을 해주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무언가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친상을 받아서 회사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휴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아주버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정아 씨, 괜찮아요. 별것도 아닌 거야 라는 말에 한순간에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는 말이 원망이 있기도 하고 아주버님의 따뜻한 목소리 때문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몇 시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솟아나고 말았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튀어나와 주체를 못하겠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꺽대고 울면서 전화 통화를 했죠. 안 괜찮아요, 과장님. 정말 안 괜찮다고요? 저도 아직은 아빠의 죽음이 실감이 나질 않는데 병원이나 장례업체가 다들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기만 하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묻냐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주버님이 장례식장이 어디냐고 물으시더니 전화를 끊고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대신해 병원과 장례업체를 상대해 주셨죠. 장례 일정과 사망진단서 발급 등 주요 사안을 처리하는데 아주버님이 도움을 주셔서 장례식은 별탈 없이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어 부모님에게 GPT-3QD 버그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인분들께 연락을 못해서 그랬는지 저희 장례식장이 화환 하나 없이 썰렁한 것이에요. 그걸 보신 아주버님께서는 업체에 전화해 회사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주셨고 약국을 하시는 자기 동생인데 지금의 남편 이름으로도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그 후로는 우리 부모님 지인분들께 대신 연락해 주시겠다며 연락처를 받아가셨죠. 퇴근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 회사 직원들도 조문을 나와 주었고 뒤늦게 도착한 친인척들과 부모님 지인들로 인해 장례식장이 붐빕니다. 다음 날에도 아주버님께서는 회사 업무를 마치면 바로 장례식장으로 오셨고 심지어 제 남편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발인을 앞두고 빈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입관을 준비하면서 처리해야 할 서류 문제까지 도와주셨어요. 장례 업체에서는 아주버님이 제 남편인 줄 알 정도로 세심하게 도움을 주셨죠. 발인이 끝나고 장례가 무사히 마무리된 후에도 아주버님은 업무적으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부남인 아주버님과 제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지금까지 사람을 좋아하고 일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아주버님은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순식간에 부당함을 당한 인간으로 몰리게 되었고 못된 여자로 희생되어 마음이 아프네요. 버렸어요. 아주버님. 저도 직장 내에서 왕따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제게 밤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을 때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다고. 도대체 왜 이러세요? 과장님이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저 과장님한테 관심 없어요. 저희 아빠 장례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딱 거기까지 해주세요. 저에게 과장님은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모님이랑 아이도 생각하셔야 해요. 과장님이 이러시지 않아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제발 저를 내버려 두라고. 그러자 아주버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정아 씨를 성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여자는 내 안에 한 사람뿐이라고요. 정아 씨에게 과도하게 접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뭘 어째 보자고 그랬던 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정아 씨에게 다가간 건 내 동생 때문이에요.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도 보셨죠. 연설을 하며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아버님께서 보면 제가 정말 성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창피해서 굉장히 찝찝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김치국을 혼자 마셨었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도 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말씀하여 오해를 풀기 위해 온 것이라 그때부터 내 동생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요. 주선해주고 싶었는데 정아 씨가 신상당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불륜 소문까지 나는 바람에 완전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혹시 정 씨만 괜찮다면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제 동생이지만 정말 괜찮은 녀석이거든요. 아주버님은 진지한 눈빛으로 마치 제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곤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주버님 말했을 대로 남편이 쟤를 처음 본 건 아주버님 집에서 집들이를 하던 날이었대요. 당시 저는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이라 모든 게 서먹하게 만들었고 회사 사람들이랑 단체를 몰려갔어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그 집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저를 보고는 자기 형한테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졸랐어요. 아주버님께서 유독 나에게 잘해주신 이유도 그런 것이었어요. 친분을 쌓아놓고 자연스럽게 동생과 소개팅을 시켜주려던 요량으로요. 그러나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연이은 헛소문으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책상 앞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게 헛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아주버님이 아니라 그 동생과 만나는 사이였다면 왜 그렇게 아주버님이 나에게 잘해주셨는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었지만 그래서 소개팅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저는 아주버님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장례식 때 화환도 보내주시고 일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인사차 식사 대접이라는 겸사겸사로 잘 됐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 눈도 돌리기에 안성맞춤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 이름을 모르는 건지라 막상 남편을 만나보니 내가 이 남자를 이용하려고 했던 생각은 싹 사라지고 그냥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 건지 사람이 참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더라고요. 더구나 목소리도 그렇고 행동도 차분해서 같이 있는 내내 굉장히 편안했어요. 한동안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연이어 터지는 바람에 심적으로 많은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의 차분한 성격에 더 기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남편은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집 앞에 도착해서는 저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네시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배우자와 사별한 순간입니다. 어머님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심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싼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남편이 건넨 쇼핑백에는 우리 엄마를 위한 영양제가 들어 있었어요. 제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위로해 주신 거죠. 엄마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가 나보다 우수한 것 같았어요. 그날 소개팅 이후로도 우리는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영화도 보았어요. 사귀자는 언급은 없었지만 다른 연인들과 다를 바 없는 데이트를 즐겼죠. 그리고 남편을 만난 이후 얼마 못 가서 회사에 퍼져 있던 아주버님과 나에 대한 부정한 소문은 횡식 없어졌어요. 남편이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로비로 찾아와서 다른 직원들이 목격했었죠. 그 남자가 아주버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해는 해소되었고 이후로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결혼을 하게 된 이전에는 사귀자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키스도 하고 여행도 다녀보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연애를 한 뒤 결국 결혼을 하고 시댁을 방문하러 갔을 때 처음으로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조카는 때때로 남편과 데이트할 때 함께 나와 뵌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 형님은 처음 뵈는 거였어요. 입고 있는 옷이 하늘하늘하고 목소리도 간결해서 누가 봐도 천상의 여자 같았어요. 형님은 그때 아주버님에게 있는 국민학교 시절의 동창이라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형님은 저를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물론 그것이 다 속셈이 있어서 그랬던 거겠지만요. 처음 보는 시점에서도 상당히 친근하게 대해주었거든요. 앞으로 친해지고 싶다면 호칭부터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동서 씨, 혹시 몸은 어디 아픈 곳이 없나요? 집안에 무로 돌아가신 분이나 당뇨 환자분은 뜬금없는 질문에 멍한 표정으로 쳐다봤더니 형님이 명함 한 장을 내밀더군요. 나는 돼도 실력 있는 보험 설계사 어머니랑 도련님 보험도 다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서도 앞으로 보험은 나한테 들 것이다. 형님한테 손아래 동서가 들어왔다는 개념이 아니라 잠재적 고객이 하나 늘었다는 개념으로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형님의 그런 생각은 우리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착착 현실이 되어갔죠. 저를 비롯해서 저희 엄마까지요. 형님이 소개로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불편했는데 엄마는 기왕에 드는 거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보험금 청구건이 발생하면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해결하게 될 텐데 귀찮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한 것 같다고 하셨죠. 물론 남들보다는 가족이 잘 챙겨주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불편해요. 우리 가정을 너무 쉽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형님이 보험을 잘 처리해 줄지 못할지 어떻게 알아요? 친구들도 있죠. 그들 중에는 보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더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계속 신경 쓰는데 결혼한 후에는 더 얼마나 번거로울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노력에 비해 얻는 게 적을 것 같아서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거죠. 실제로 제 우려는 빨리 현실이 되었어요. 형님은 자주 보험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요. 들고 와서는 죽는 소리를 하곤 했거든요. 이번 달 실적이 저조해서 이러다가는 회사에서 해고될 것 같다는 것과 아주버인 월급으로 애를 키우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또한 꼭 사람 쉬는 날만 되면 찾아와 강제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어요. 제 남편이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이 넘는데 그렇게 끝도 없이 바라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신혼부부의 한 달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물론 보험이 미래를 위해서 예방수단이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된다면 현재 살아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 보험을 해지하기로 했어요. 필요한 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지하려고요. 제 남편은 형수와 관련이 있는 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매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걱정하시는데 만약 우리까지 이러면 형수께 불편을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지출을 좀 줄이거나 제출, 우리가 보험료 외에 사치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형수께서 서운해해도 어쩔 수 없어요. 또한 보험 몇 개 해약한다면 영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다면 형수도 일을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보험료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보험도 예전처럼 지루한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서나 설계에 좀 더 신경 써야 하거든요. 형수가 계약을 맺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험에 대해 물어보면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을 어떻게 믿으면 되는지,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할 때, 앞으로도 어려울 때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말부터 할 거래요. 요즘은 아이들도 앞으로 치과보험과 상해보험이 필수라는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끼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려 하면서 형님이 뭔가를 따지고 나하고 얘기하라고 권유했어요. 결국 저는 보험사에 직접 찾아가 그간 드러났던 보험 상품들을 철저히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형님이 득실 모양처럼 저희 집으로 왔는데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행동해? 보험을 해지하려면 먼저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상의해야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람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 형님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오늘 보험사에 가서 상담해보니까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 들었던 보험들이 중복된 것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보험사에서 문제를 물었더라고요. 설계사가 이런 정리도 안 하고 상품을 권했고, 남도 그 정도는 얘기해주는 거 어쩜 형님은 지금까지 보험 들라는 소리만 하고 상품 정리해줄 생각은 왜 안 하셨대요? 어머, 내가 뭘 정리를 안 해줘. 기왕 보장 받을 거 크게 받으라고 그랬던 것이지. 그리고 그게 서운했으면 나한테 말했으면 되지 않아? 그걸 꼭 회사까지 가서 내 얼굴에 알릴 필요 없어. 다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해. 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몇 푼의 가족끼리 이런 거 가능한 거냐고. 몇 분 안 되는 돈이에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요. 아직 집도 없이 전세에 사는데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내는 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는 보험에 너무 달려있지 말아주세요. 결국 형님이 코 안 들어가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혼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던 시동생이 결혼 후에는 아내 치마 포기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되자 꽤나 속아 아픈 것 같아요. 저희 집을 나서는데도 꿍어꿍어 들어왔는데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단지 여우처럼 집에 들어와서도 사람들 흔적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집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화가 났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달콤한 말만 했던 형님이 그 밉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후 시댁에 가면 매번 어머니 옆에 착 달라붙어서는 것이 얼마나 성가신지 정말 형님뿐 아니면 그냥 주먹으로 몇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출산했을 때는 또 어땠는지 알아요? 형님이 병원에 올 때는 어머님과 함께 왔는데 우리 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이 아이는 어쩌면 아빠를 닮았네. 원래 딸은 아빠를 닮아야만 잘 산다던데. 이렇게 올바르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마에 튀어나온 것과 볼에 심술 부른 것이 딱 동서판박이에요. 도련님,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딸 성형수술을 시켜주려면 그래요. 어부 형님의 말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당황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나서서 형님의 말을 막았죠. 무슨 소리야. 제 수시랑 닮아서 피부도 하얗고 속눈썹도 이렇게 긴데 얼마나 예뻐. 그리고 애들은 자라면서 수시로 얼굴이 변한다고 벌써부터 성형수술 운운할 일이 아니라니.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 본 아기 중에 제일 예쁘기만 하구만. 재수 씨 수고 많았어요. 아주버님은 출산 선물과 돈 봉투를 건네시고 서둘러 형님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진짜 아주버니야. 아니면 고무장갑을 끼고 옥상에 올라가서 한판 붙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후로도 형님과 나는 좀처럼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애들 앞에서는 전처럼 말다툼을 하거나 으르렁거리는 일이 많이 줄었죠.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좋아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우리 딸은 3살이 되었어요. 집안을 살리며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려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지만 그나마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편의를 많이 봐주신 덕분에 버텨나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아주버님이 캔 맥주를 사들고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요. 카메라까지 들고 계신 걸 보니 어디
나왔다 돌아오시는 길에 저희 아주버님이 대학 시절의 사진 동아리였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걸들은 저기 있는데 아마 출사에 나가서 돌아오는 길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출산에 나가서 돌아오는 길인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카메라죠. 그 유명한 빨간 딱지 카메라로 좋은 사진을 많이 찍으셨다고 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한숨을 깊게 쉬시라고 하셨어요. 아주 좋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찍으셨는지 필름만 통을 거의 다 찍었네요. 아주버님은 좋은 사진을 찍었다고 하셨지만 표정은 무척 어색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걸기 힘들었고요. 남편과 몇 개의 캔 맥주를 마신 후 아주버님은 식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며칠 뒤에 형님이 일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죠. 모르긴 해도 그날 아주버님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남편을 통해 아주버님이 이혼을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마 전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도 표정이 안 좋았잖아. 요즘 회사에서도 소화가 안 되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자기가 좀 물어보지 그랬어요. 아무리 형제가 아니라지만 부부 사이인데 내가 개입할 수 있나요? 또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서는 싸움도 있고 그런 것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생각만 해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심 모든 사태의 원인이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옆에서 여러 해 동안 지켜본 아주버님은 결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이 급성 골수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아주버님은 병원에 입원하는 날까지도 당신의 몸 걱정보다는 가족들의 걱정이 먼저였어요. 모두가 왜 그래 하는 표정을 지으며 항암 치료를 잘 받고 금방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태양 파티를 할 생각들이나 하라고 하니 재수 씨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김 과장이 즉시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로 완화하겠어요. 돌아오셨나요? 아주버님 없이는 제가 회사에서 아득히 떨어질 것이에요. 요즘 연인과의 관계가 새로운 전류에 휩싸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병원에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해요. 아주버님은 화사하게 웃으시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바로 1차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무균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남편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놀랐어요. 형님이 울먹이며 급히 병원으로 오라고 했대요. 아이 때문에 남편 혼자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도착했을 때 아주버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채로 있었어요.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거죠. 저는 아침 일찍 아이를 재워주러 일어나서라도 최대한 노력했지만 아이에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형님이 충격으로 쓰러져 있어서 응급실에서 링거로 맞고 있었고 남편은 하루 사이에 초치의 모습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이번 아들날을 태어나며 화하게 웃던 아주버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이번 세상을 떠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거의 일주일 남짓이었죠. 패닉 상태에 빠져 말았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아주님이 금방이라도 들어오실 것만 같아서 기분이 묘했어요. 제 친정 아버지가 장례를 도와주시던 그 모습도 떠올랐고 회사에서 엉뚱한 오해로 함께 있을 때를 떠올렸어요. 사람들이 이 방아에 오르내릴 때에도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노력하던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아버님과 이별하는 것이 힘들지만 형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장례식장 안쪽에 마련된 방으로 형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방 안에서 들리는 형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응, 나는 괜찮아 라며 겨우 입을 모으니 몸이 한결 나아졌어요. 인간이 이렇게 빨리 떠나려 하다니 그렇게 이혼하자고 했었나 봐. 그때 이혼을 했지? 보험금도 한 푼 받을 수 없을 뻔했었잖아. 참고 살길 잘했어. 뭐, 보험금 신청은 장례가 끝나고 해야지. 괜히 서두르면 시집가는 식구들의 눈치도 보이고. 골치가 아프지만 어쨌든 일단은 정리할 거야. 정리하고 생각 좀 해보려고 급할 거는 없잖아. 어차피 수익자는 나로 정해져 있는데 남편이 죽은 지 채 하루도 안 됐는데 사망보고가 얼마인지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도무지 형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밝히다시피 돌렸어요. 그러나 그날 형님의 행동은 앞으로 이어질 말도 안 되는 짓에 불과했어요.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형님이 조카를 데리고 시댁으로 온 거예요. 말로는 남편이랑 살던 집에서 지내는 게 무서워서 그런다고 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의심스럽기만 했어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조카가 학교에 간 사이 형님이 편지 한 장만을 남겨두고 집을 나간 것이에요. 편지에는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이 집시는 놔두고 떠난다고 써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바꿔서 연락이 되지 않고 직장도 이미 그만둔 상황이어서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큰 아들을 잃고 며느리까지 집을 나가자 어머님은 결국 몸을 놓으셨어요. 형님의 편지를 먼저 발견했던 조카는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형님이 형편없는 인간인 줄은 이전부터 알았지만 어떻게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됐어요. 하지만 남편의 한마디에 나는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은별이를 우리가 키우자고 말하는 건 무모한 소리야. 엄마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왜 우리가 은별이를 키워야 하죠? 남편이 죽자마자 집을 정리하고 자녀를 버리며 떠나간 여자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여보야,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형을 생각해서라도 은별이를 이렇게 두는 건 싫어. 나 자신도 은별이가 불쌍하게 여겨져. 그래서 우리는 형이 떠난 세상과 나간 형수를 대신해서 조카를 돌봐주고 싶은 남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해요. 하지만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자신도 없었어요. 우리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이미 힘든데 초등학생 조카를 맡겨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내 교육비를 어떻게 마련하나요? 집을 처분한 돈도 형님이 가져가셨는데 어떻게 조카를 키울 돈이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도 계속해서 다툴 뿐이었어요. 제가 그렇고 남편도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라고 은별이 불쌍한 걸 모르니까 이러겠지만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이미 힘든데 남의 아이를 키우는 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조카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떡하나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할 거예요. 그래서 왜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은 이야기를 그대로 흩뿌리면 되잖아요. 형이 나가고 형수님까지 가면서 집을 떠난 마당에 어떻게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지 참 어머니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별이를 우리가 돌보는 것을 시작합시다. 남편이 간절히 부탁해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칠순이가 지나신 어머님께서 조카를 맡게 되셨죠. 그러나 그것을 참지 못한 마음이 알바붙기는 거를 몰랐었는데 결국 시댁에 가서 어머니와 은별이가 함께 사는 것을 보니 목이 막힐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방문에 들어갔더니 내 옷자락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왜 그리 울컥하는 걸까요? 천진난만하게 날 보며 웃는 것을 보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결코 키울 수 없다고 반대했던 나는 죄인과도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물고 결연히 정을 지켜내려고 아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이런 소녀가 그렇게 말하는 게다. 작은 엄마, 나 작은 엄마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어놓고 잘 돌봐줄 수 있어요. 반찬 투정도 하지 않을게요. 라고요. 작은 엄마의 눈물이 흐트러져 자신을 좀 데리고 가 달라고 조르는데 마음이 고장나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으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이불 속으로 삼켜지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항상 우리 엄마를 욕하고 나도 엄마랑 같이 나가버리래. 이제 우리 집도 없는데 엄마도 같이 하려면 부재중이라 짧은 엄마를 데려가 주세요. 아이가 무슨 죄를 어린 채 받아야 할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응석 부리며 자란 아이가 자신의 살 곳을 걱정해야 하는지요? 자식의 입장에서 저도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항복했죠.
은별이가 작은 엄마와 함께 살자고 했어요. 지우와 작은 아빠, 작은 엄마와 함께 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했더니 조커는 소리내며 울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이는 조카를 안고 한참을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부부는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조카를 우리 집 근처로 전학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그만둘게요. 아이를 맡으면서 회사까지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조카가 밤에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은 힘든 경험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감정적인 안정이 필요했어요. 조카는 밝아 보였지만 혹시 몰라서 아동 심리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엄마에 의해 버려진 것으로 인한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남편과 함께 결정했어요. 조카를 키워야 한다면 내 자녀처럼 사랑을 가득 주고 싶어요. 그래서 조카의 방을 예쁘게 꾸며주고 간식도 직접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제 마음을 아이에게 전달했는지 조카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조카의 상담을 맡고 계시던 선생님은 더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조카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이 되었고 제 생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케이크를 앞에 두고 초를 킨 채로 조카가 제 방에서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나왔어요. 아주버님이 살아생전에 사용하셨던 거였는데 우연스럽게 조카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짜릿한 엄마, 내가 사진 찍어줄게요. 예쁘게 웃어보세요 하며 조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셔터를 한참 찍었습니다.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자 소리내어 말했어요. 그게 아빠의 카메라였어요. 은별이가 가져 있었지. 아빠가 입원하기 전 나에게 준 거야. 중요한 사진들이 있으니 잘 보관하라고 했어. 나중에 작은 아빠에게 주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필름이 남아있어서 내가 사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엄마가도 카메라를 보는 건 괜찮다는 걸 알았죠. 조카가 바로 카메라를 내밀었어요. 카메라를 받아보니 우리 집에 번임이 와서 찍었던 날이 생각났어요. 많이 찍었다고 했던 그날이죠. 그래서 그 사진이 궁금해져서 다음날 즉시 주변의 사진 가게에 맡겼어요. 그리고 사진을 찾아와야 했어요. 아니라는 걸 깜빡 잊었다면 뭐예요? 둘이라도 키우느라 눈을 뜰 새가 없었거든요. 사진점에서 연락을 받고 난 후 사진을 찾으러 사진점에 갔는데 막 인화된 사진을 보려는 찰나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형님이라고 하는군요. 그래도 엄마라고 자기 자식을 찾으려고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나 동서는 알고 있었죠. 은별이 아빠의 보험금 수익자가 바뀐 거에 대해 난 진짜 이놈의 인간 죽어도 날 엿먹이라고 생각해. 본데 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동서도 아시다시피 그 보험은 내가 들어놓은 거였잖아. 그러니까 보험금도 내가 받아야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서방님께 전에 보험금을 손대려 한다고 생각하지.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형님. 자기 자식이 밥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런 건 걱정 안 돼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우리가 받을까 봐 그게 걱정돼서 전화한 거예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엄마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요. 보험금이 탐나면 직접 남편한테 찾아가서 달라고 하세요. 나한테 전화해서 헛소리 짓지 말고 너무 화가 나서 씩씩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손에 든 사진을 보니 더 기가 막혀서 말이 막혀버렸어요. 번임이 찍은 사진 속에 형님의 외도 사진이 담겨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와 모텔을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드나드는 사진들이었는데 형이 쓴 것으로 보이는 공증각서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 각서에는 형의 외도 사실을 시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몰래 억대의 빚을 진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책임을 지게 형은 특별히 친구의 권과 양육권뿐만 아니라 집과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죠. 두 사람이 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것 같았어요. 입원을 맞아서 왜 카메라를 은별이에게 맡겼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날 밤 사진을 본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어서 살짝 겁이 났어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보험사에 찾아가 문의했더니 아주버님이 모든 보험금의 수령인을 자기 남편으로 지정해 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형님은 길길이 뛰어다니시며 계속 보험사에서 일해왔으면 수령인이 변경되었을 걸 알았을 텐데 일을 그만두셔서 그렇지 못했던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잠시 후 형님이 웃는 표정으로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고 해요. 우리 부부는 그 꾀에 속아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생각이었겠지만 이미 사진을 통해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우리 부부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기 싫었어요. 보험금을 위해 오신 것이라면 돌아가세요. 쓰레기도 아니고 저희 형의 보험금을 노리는 자에 대해 무슨 존엄심을 지니고 저렇게 그를 대하는지요. 다시는 당신처럼 비인간적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말 섞을 것 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받겠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계약을 맺었고 제가 돈을 낼 때 제 남편의 보험금을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편을 죽이기는커녕 살리기도 힘들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 나온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받을 바는 아니지만 제 할 일에 대한 보험금은 받아야 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돈을 내주세요. 보험금을 받으러 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달리고 싶지 않으니 돈을 주세요.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이상한 것 같아 사진을 형님 앞에 내미었더니 형님 입장에서는 마치 죽은 남편을 다시 보는 듯이 놀라셨다고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왜 그리 어찌나 되는지요? 우리 형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이해해야 하겠죠. 은별이는 우리가 키울 것이니 앞으로도 애 앞에서 얼씬하지 마세요. 이미 친권과 양육권이 그쪽에 없으니까 어떤 짓도 하지 말라고요. 혹시라도 애 앞에 나타나면 그쪽이 가지고 있는 집까지 소송을 통해서라도 빼앗아 버릴 테니 알아서 하세요. 결국 형님이 남편에게 이끌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동안 정리 생각해도 몇 푼이라도 달라고 끝까지 탄원하는 걸 보니 인간이 돈에 눈이 멀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후 형님은 전화해서 남편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제가 그 말을 들어줄 수 없겠죠. 그때 남편이 받은 아주버님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는 은별이를 위해 예금으로 보관해 두었어요. 그 돈은 은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은별이를 자식으로 채택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은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달에는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에요. 처음에는 나를 작은 엄마라고 불렀던 아이가 지금은 엄마라고 불러요. 아이가 아빠를 닮았는지 속이 깊은지 지금은 은별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 부부의 자식이 되었지만 앞으로 은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사연에 대한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